하메네이 정권 종말의 시작이다. 예, 예. 북한처럼 장기적으로 못 간다 저는. 예. 그렇게 보거든요. 구심점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건 더 폭발력을 갖고 더 크게 또 이란 지금 현재 신정체제 정부 당국에는 더 큰 공포로 다가왔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총체적인 난국인데 이걸 어떻게 헤쳐갈 것인가 지금 가능성이 안 보여. 엘리트들 사이에서는 와르르 무너질 가능성이 있죠. 트럼프가 군사 전략 자산을 옮기고도 있고 여러 지금 군사적 옵션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여러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제일 초조한 건 제가 봤을 때 이란 지금 핵심 지도부들 같아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란 사태, 튀르키예, 중동 계속 시끄러운데 전문가 김덕일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려대 아세아 문제연구소 문제연구원의 그 중동 이슬람 센터에 중동 이슬람 센터 있습니다. 연구원으로 계시고 지금 튀르키예 보아지스 대학 출신 보아지스 대학에서 정치 외교학을 했었고 박사학위를 하시고 튀르키예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 시작하기 전에 보아지스 대학 인지도가 없어 그렇지 튀르키예 최상위 대학이랍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예. 이란 튀르키예 여기 거의 옆집 소식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란 시위 지난해 12월 28일 맞습니다. 그랜드 바자르에서 상인들 시위로 촉발됐는데 우리가 1월 22일 날 녹화하는 현재 소강 상태. 그리고 하메네이가 수천 명 사망자를 인정했고 이란 당국이 공식 발표했어요. 3천 명 쪽 넘는 사망자. 그리고 결국 미국은 개입 안 했고.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말로만 개입했고. 그리고 하메네이는 미국 때문이다. 이스라엘 시온주의자들 때문이다. 이런 입장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지켜보는 입장. 이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일단 어떻게 상황 좀 평가해 주세요. 상황이 우선 12월 28일 날 작년에 이제 시작이 됐죠. 이제 바자르라고 하는 전통적인 상인 계층.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근현대사, 이란 근현대사에서 지금 종교 엘리트 그룹, 혁명 지금 엘리트 그룹 있지 않습니까? 같은 편을 계속 해왔던 사람들이었어요. 종교 세력과는. 그 빨레비앙조 붕괴 때부터. 소위 말해서 1979년 혁명 당시에 혁명의 금고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고. 어이구. 이란의 민심의 어떤 풍향계, 바로미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들고 일어난 거죠. 더 이상 영업을 해도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환율도 그렇고 좀 품을 떼다가 물건도 팔고 해야 되는데 열면 열수록 적자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가게 문을 닫으면서 이것이 이제 확산이 된 거죠. 갑자기 거리로 이제 확산이 되었고 여기에 각계각층 남녀노소를 망라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경제라는 시위였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이제 체제 타도 나오고 인권 민주주의라면서 저는 이게 민주화 시위라고 전 평가를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고 정점에 이르렀을 때가 1월 8일이었어요. 올해 1월 8일. 1월 8일. 그때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나왔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인터넷을 끊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안타깝지만 유혈 진압이 정말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이 돼서 통계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란 정부 쪽은 수천 명 단위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외부 통계라든가 외신 자료에 따르면 만 단위를 넘었을 거라는 예측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각 도시마다 거의 계엄을 방불케 하는 상황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무장한 병력들이 주요 광장 거리마다 지금 배치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금 같은 것도 시행되는 지역도 있고요. 그래서 모이기만 해도 총을 발포한다는 얘기도 있고 저격수도 배치돼 있고 이래가지고 지금 거리에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시민들이 불만이 있지만. 그래서 현재까지 일단 소강 상태 일단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정된 게 아니라 일단 멈춘 거죠. 일단 멈춘 겁니다. 지금 이제 못 나오고 있지만 이 시민들이 우리가 이제 진압됐으니까 앞으로 이 체제를 인정하고 잘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불신을 사그라들고 있지 않고 지금 이제 속속들이 이제 만약에 인터넷이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복구가 된다 치면은 그 시위 현장에 있었던 참혹함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지금도 물론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이제 유출되는 사진들이 있는데 그것이 진실이 더 폭로될 경우에는 많은 시민들이 훨씬 더 분노할 것이고 현재 이 불만 이런 것들 불씨의 씨앗이 좀 사그라들지는 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중동 그다음에 북아프리카, 아프리카, 중남미 이러면 보통 내전으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란 인구 한 9천만 되죠. 맞습니다. 그중에 한 55, 60이 페르시아계고 아제르바이잔이 한 15%? 그다음에 쿠르드가 한 10% 가까이 10%, 되죠. 이쪽
또 무장 세력들이 있지 않아요? 네, 무장 세력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좀 심한 데가 발로치라는 데가 있어요. 남동부 지역에 좀 저 파키스탄 국경 지역에 거기 좀 못 살고 이제 발로치인들이 좀 무장 투쟁을 하고 쿠르드도 무장 조직도 있습니다. 정파도 있고. 그래서 이제 분리 독립을 주장하는 세력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잖아요. 어쨌거나 이 이슬람 체제가 좋든 어떻든 이 체제가 어떻게 잘못되면 내전에 이제 휩싸일 수 있다. 민족 분쟁. 그러니까 충분히 쪼개질 수 있다. 상황이. 충분히 가능한 거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이제 우려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지만 저는 한번 좀 다른 면도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그런 조직들이 있는데 이란 사람들은요. 이란이란 나라 자체를 어떤 혈통, 언어 이렇게 민족, 종족 이런 국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이션 스테이트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의 문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강해요. 페르시아 문명. 조금 더 넓게 보면 이란 문명. 이란 문명. 페르시아라는 민족을 넘어서 우리 하나의 거대한 이란이라는 문명을 계속 우리가 그 안에 속해왔다. 그래서 많은 정복 왕조들이 있었는데 이 지역에 들어오면 다 이란화가 됩니다. 특징이.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 그 전에 뭐 사파비 왕조라고 있었고요. 사파비 왕조 아주 유명하죠. 네, 사파비 왕조. 뭐 시아파를 국교로 해서 들어왔던 왕조도 있었고, 뭐 그 전에 몽골 침입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그 전에 왕조, 팔라위 이전에 카자르 왕조도 있었고, 근데 다 튀르키의 왕조, 튀르크계였어요. 그랬는데 다 이란화된 왕조입니다. 언어를 다 페르시아어를 쓰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들어오면 다 이란화가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를 자신들이 어떤 민족 국가 이런 게 아니라 근대의 어떤 민족 하나의 문명의 연속성으로 바라보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쿠르드인들도 그렇고 아제리인들도 그렇고 페르시아인들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많은 소수 민족들이 자기 집에서는 자기 그 말을 써요. 뭐 아제리 말도 쓰고 쿠르드 말도 쓰지만 페르시아를 공용어로 쓰고 그 문화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 있거든요. 우리는 거대한 이란 문명의 하나의 일원이다. 그것을 우리가 같이 만들어왔다. 그런 소속감도 상당히 좀 강하다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를 하나 들자면 페르시아를 일단 쓰고요. 강제된 게 아니라. 그다음에 노루주라고 하는 명절이 있어요. 우리는 노루주. 그러니까 1월 1일이 새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음력설 새해죠. 설날이라고 해서. 그렇죠. 근데 노루주는 춘분입니다. 춘분. 근데 이란 사람들이 이건 아제리계 이란인들도 이 노루주 명절 쇠고요. 페르시아 민족 전통이긴 하지만 쿠르드인들도 이 명절을 셉니다. 노루주라는 명절을. 그래서 이런 공통 분모가 있고 재미있는 거 하나는 지금 지도자 하메네이 있잖아요. 최고 지도자. 이 사람도 아제리계예요. 아제리계고 지금 뭐 대통령이라고 페제시키안이라고 나오잖아요. 페제시키안. 이 사람은 쿠르드계랑 아제리계예요. 아제리계 쿠르드계예요. 그런데도 자신들이 이란인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점이죠. 그래서 물론 이제 원심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설명을 하시죠. 이란이 만약에 쪼개질 수 있는데 저는 한번 이 구심점에 대해서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이란 문명이라는 차원에서 바라봤을 때 이란인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나의 거대한 용광로라고 볼 수도 있다. 전 그런 점도 한번.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공부하신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오스만 투르크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의 후예. 이고 이게 케말 파샤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그렇죠. 세속주의자에 의해서 현재 오늘날 그 튀르키예의 정체성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슬람은 지금 근대 왕조의 혼란기, 시락기에 1925년 레자 샤 팔레비인가요? 팔레비가 쿠데타 장교가 일으켜서 팔레비 왕조를 세웠고 이때 모사데그라고 1951년 53년에 이란의 최초이자 마지막 의회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는 그 총리. 요 시기에 잠깐의 어떤 민주주의 시도가 미국 CIA, 영국 MI6에 의해서 그 배후의 쿠데타를 몰락하고 다시 친미 팔레비 왕조 사실 부패했죠. 그렇죠. 끝나고 나서 어쩌다 이슬람 혁명. 초기에도 이슬람 혁명이 뭐 어마어마한 지지가 있던 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현재까지 이어져 왔는데 이 과정에 이란인이라는 구심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심점이 제가 보기에는 없어 보이는데요. 이란인이라는 이 다양한 민족들이 우린 이란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에너지의 원천은 뭐냐 이거죠. 그 에너지의 원천은 고대 페르시아부터 내려왔던 자신들의 그것을 이제 우리가 비록 이슬람화는 됐지만 아랍인의 정복에 의해서 이슬람화는 됐지만 뭐 특유의 우리가 다시 뭐 튀르키예 왕조긴 했죠. 사파비 왕조 때 시아파를 이제 뭐 국교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또 새롭게 또 이슬람 문명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첩적인 정체성인 거죠. 과거부터 페르시아 더 나아가서 이란 문명이라고 하는 정체성과 이슬람까지 받아들이면서 어떤 중첩된 정체성. 그러니까 페르시아에서 시작된 그 문명의 뿌리를 계속 하나로 가져온다. 그래서 다층적인 정체성이 있는 거죠. 무슬림으로서의 정체성도 있고. 그것 중에 하나 그 페르시아의 과거의 영웅들을 장편 서사시로 만든 샤나메 아닌가요? 그러니까 샤나메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아제리계 튀르크 친구들도 저한테 추천을 해요. 읽어보라고. 쿠르드 그러니까 샤나메 또 아까 말씀드렸던 노루주라는 명절도 있고. 그다음에 하페즈라고 하는 이제 유명한 뭐 수피 시인이긴 했지만 그런 시들을 같이 민족과 상관없이 그런 것을 같이 그 샤나메는 그 페르시아
이라크에부터 그 이전부터 시작된 그 위대한 왕들의 역사고 상징적이긴 하지만 거기서 이란이 조금 착한 역할로 나오고 투란이라서 튀르크인들이 뭔가 이제 상징이긴 합니다. 그다음 반드시 튀르크인의 의미는 아니지만 네. 투란인들이 좀 악역으로 좀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도 아제르계는 이제 튀르크계인데 그 친구들도 요거 한번 읽어봐라. 우리 이란인의 자존심이다 이렇게 할 정도니까 그래서 한번 그런 민족적인 정체성도 있지만 한번 문명의 어떤 정체성 측면에서 한번 쭉 이렇게 보면 그런 어떤 구심점도 있다. 그 점을 한번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문명의 자존심. 이거는 사실 이 아랍이나 예. 이런 쪽은 없는 거죠. 없죠. 예.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어떤 것도 심해지고 있냐면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이란이라는 나라는 시아파가 엄청나게 강하고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엄청나게 종교적이고 막 하나로 세뇌되어 있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조짐도 되게 많이 보여요. 젊은 층들 사이에서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시아파 무슬림이랑 무슬림으로 통계가 잡히는데 이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무슬림인데 그렇게 열심히 안 믿는 친구들도 있고요. 솔직히 이슬람 저거 아랍 애들이 우리를 정복하고 들여온 종교야. 이러면서 이슬람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반응을 갖는 친구들도 있어요. 거부감을 느끼는. 그래서 우리가 봤던 이란 사회를 조금 더 이제 다층적으로 좀 다면적으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아랍과 본인들은 완전히 차별화시키죠? 예, 차별화시키고 조금 더 우월감이 있죠. 자신들이. 본인들이 예, 우월감. 더 고대, 훨씬 더 찬란한 문명을 우리가 갖고 있었다. 쟤들은 사막에서 부족 국가들. 그렇죠. 예, 우리는 옛날부터 페르시아 문명이 있고. 에 대한 문명을 만들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정권 자체가 선을 긋는다는 점에 과거에 위대했던 그런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이슬람 이전의 문명 같은 것들을 체계적으로 뭔가 이제 막는 듯한 그리고 시아파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도 아니고 이걸 정치 논리, 통치 원리로 쓰니까 얼마나 이제 반감이 심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키루스 대왕이라는 사람 아주 유명한 대왕이 있지 않습니까? 무덤도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파사르가데라가 있어요. 근데 특정 시기가 되면 거기에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거든요. 아무리 무슬림이라도 이제 이란인들은 그렇죠. 페르시아인들을 말할 것도 근데 거기 가는 걸 막아요. 이란 정부가. 아 이슬람이 아니니까. 예, 약간 이슬람 이전 역사에 대해 상당히 경계하는데 이란인들은 그게 아니거든. 정체성이라는 게 우리가 뭐 이슬람을 믿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그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경계하는 모습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체성을 새로 재구성하려는 이런 거 문명사의 어떤 역사를 길게 봤을 때 지금 자꾸 이렇게 정체성을 자꾸 시아파 이슬람 뭐 혁명을 수출한다 이런 종교국가 논리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많은 또 이란 국민들이 반감을 갖기도 한다는 거죠. 중요한 포인트네요. 예, 우리는 예. 중동 그러면 이슬람 이란하면 강경 시아파, 헤즈볼라, 하마스, 이라크, 뭐 저 예멘 후티 이렇게 뭐 이슬람으로만 보는데 그거는 호메이니 정권 이후 이슬람 친정 집권 세력 얘기고 이란의 일반적인 국민들은 더 큰 이란이라는 역사적 뿌리에 더 친화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민족주의점도 있고 하지만 하여튼 문명적 정체성 저는 한번 역사적인 그런 계승성 이런 것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이런 하메네이가 무너진다고 그래서 뭐 아제르 계열, 튀르키 계열, 이란 계열 진짜 서로 뭐 치고받고 내전으로 가고 이렇게 가지는 않는다는 물론 거죠. 부추기는 세력도 있을 거고 뭐 무장 투쟁도 있을 거예요. 잠깐 왜냐하면 힘의 공백이 발생할 것이고요, 맞죠? 과도기가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많이 보시는 시나리오들이 많은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란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런 구심점도 존재한다. 그래서 그걸 한번 사태가 났을 때 그걸 한번 원심력이 더 클지 구심력이 더 클지도 한번 좀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네요. 이슬람보다 더 중요한 문화 문명적 뿌리가 있다 이런.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같은 소수민족들도 동질감, 프라우드 오브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 이란인으로서. 그렇죠. 그리고 무슬림이긴 하지만 이 체제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분들 되게 많죠. 이렇게 종교가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억압하고 하는 수단으로서 종교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도 상당히 크다는 점. 이번 시위로 사실상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폭력으로 누른 것뿐이지 다수의 이란인들 마음속에서 하메네이 정권은 저는 끝났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단 얘기할 때 그 비유를 많이 드시더라고요. 뭐 처음에는 뭐 시위가 크더니 뭐 천안문 같이 끝났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건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중국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가 없는 게 천안문 잠깐 이제 보시면 이제 덩샤오핑이 1978년도에 개혁 개방을 이제 선언하고 나서 어쨌거나 경제 성장의 완화 와중에 1989년도에 천안문이라는 그 사태가 발생한 거고 유혈 진압이 됐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쨌거나 그 당시 뭐 서방의 제재가 있었지만 그래도 또 중국은 또 경제 성장을 하면서 시진핑 지금 시기까지 일단은 버텨오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민주화라는 것을 억누르면서 이라는 상황이 다르잖아요.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경제가 계속 안 좋았어요. 맞죠? 그런데 이걸 일단 유혈로 지금 억누르고 있는 상태긴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국처럼 천안문처럼 끝나지 않았다고 보는 이유가 그러면 경제 성장의 과실이 계속 이어져야 돼요. 근데 지금 그게 이란이 지금 타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중국은요. 공산당이 개혁 개방을 시작을 했고
공산당이 경제발전을 이끌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것들이 독재는 해도 경제는 살렸네 이게 있었거든요. 예. 지금은 아니고. 그렇죠. 예. 근데 이란은 아니잖아요. 저것들이 경제까지 망쳤었잖아요. 그래요. 예.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총체적인 난국인데 이걸 어떻게 헤쳐갈 것인가 지금 가능성이 안 보여. 조금이라도 숨통을 트일 수 있는 건 하나가 있죠. 제재가 완화가 되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재가 완화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미국과 핵 합의가 돼야 되겠죠. 근데 지금 상태에서 이제 뭐 미국은 이제 협상도 거절했다고 하고 만약에 협상을 한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미국이 더 센 조건을 내걸 거란 말입니다. 근데 계속 이 이란과 핵 협상이 계속 공전한 이유는 이란이 계속 자존심을 지키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핵 프로그램 우리 계속 해야 된다. 자국 내에서 탄도미사일 우리가 계속 보유해야 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해외 대리 조직 우리가 계속 지원해야 돼. 근데 요거를 포기를 하는 순간 이란 지금 혁명 이후에 신정 체제가 내세웠던 정당성이라는 자신의 존재 가치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부정할 수도 없을 뿐더러 만약에 이것을 부정하는 순간 이제 엘리트들 사이에서는 와르르 무너질 가능성이 있죠. 강경파 보수파가 이걸 인정하지 않겠다 무너질 수도 있고요. 좋아요. 협상을 어떻게든 해서 미국의 어떤 좀 뭐 굴복적이든지 해서 제재가 풀려서 경제가 좀 돈이 돌기 시작하면 조금 나아질 수는 있을 거예요. 맞죠? 그러면 시민들은 어떻게 느끼겠어요? 진작에 핵 협상하고 제재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괜히 우리가 고생했네?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란 정부는 지금 이도저도 어떻게 할 수 있는 타결책이 안 보이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제재를 풀기 위해서 미국과 협상을 해서 양보를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러면 자기 자신을 부정하게 되는 정체성을. 그렇다고 해서 또 경제가 또 좋아지기 시작하면 아니 그럼 이렇게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계속 이렇게 우리를 억눌러 왔었던 거네.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지금 이란은 오히려 지금 이제 뭐 트럼프가 군사 뭐 전략 자산을 옮기고도 있고 여러 지금 뭐 군사적 옵션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여러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제일 초조한 건 제가 봤을 때 이란 지금 핵심 지도부들 같아요. 지도부들 같고 또 밑에서 명령을 받고 있는 병사들 엄청난 지금 딜레마라든가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일매일 불안한 하루하루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가 말은 많이 해도 직접 대규모 군사적 개입을 한 건 딱 두 나라거든요. 베네수엘라하고 이란. 근데 베네수엘라는 세계 석유 매장량이 1위고 3위는 이란이거든요. 그렇죠. 전 트럼프의 목표는 이란이나 베네수엘라의 민주화 이게 아니고 석유라고 보거든요. 결국 세계 1위와 3위의 매장량, 그다음에 석유 생산량 1위는 또 미국이거든요. 이러면 트럼프의 에너지 패권 그림이 완성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엔 베네수엘라 마두로 잡아가고 그 바로 최측근인 로드리게스 부통령하고 손을 잡잖아요. 석유 때문이거든요. 혼란이 있으면 안 되니까. 하메네이도 만일에 석유만 내놓는다. 미국의 영향권 범위에 들어간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손 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하메네이랑. 하메네이는 그렇게 못하죠. 하메네이는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요. 일단 나이가 일단 너무나 많고 이제 살 만큼 이런 표현 쓰면 안 되지만 나이가 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뭐 양보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살아 있는 한은. 근데 이제 변수가 이제 그럼 이란 혁명 수비대가 뭐 여러 시나리오가 있는데 이런 얘기도 있죠. 그러면 하메네이라든가 최고 지도자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 안 치고 뭐 혁명 수비대가 뭐 집단 지도 체제로 가고 뭐 이렇게 꼭두각시로 안 치고 일단 이 체제는 유지하면서 미국하고 협상하겠다. 근데 협상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지금 왜냐하면 사람도 그렇지만 자신들이 해왔던 말을 지금 이게 뒤집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란은 이 해 놓은 말들이 자신들의 존재의 가치란 말이야. 혁명의 이유였고. 근데 이거를 뒤집는다는 게 상당히 좀 힘들 거라고 보거든요. 하고 싶어도 못할 거다. 하는 순간 와르르 저는. 관성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게임 중에 왜 젠가라는 게임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씩 빼면서. 그게 이제 하나 마지막 나무 밑에 하나를 빼는 순간이 되지 않을까 저는.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 하고 싶어도 못한다.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개혁파가 뭐 한다고 해도 좀 큰 의미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럼 하메네이는 이 모든 책임을 미국에 돌렸거든요. 미국 그다음에 이스라엘. 지금 이란 사람들이 미국과 이스라엘 하메네이 이 셋 중에 제일 미워한다면 하메네이죠. 하메네이입니다.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아까도 이제 이란의 비극적인 역사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외세 침탈에 대한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과 러시아에서 분할되었던 경험도 있었고요. 아다시피 입헌 민주주의로 갈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그거를 이제 미국과 영국 첩보부가 모사데그라는 정권을 무너뜨린 기억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뭘 느꼈냐면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는 게 뭐냐면 자 이렇게 지금 우리 반미해야 돼. 자 혁명 이후에 반서방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가난을 감내해야 되라고 계속 국민들한테 계속 얘기를 해왔죠. 궁핍할 수밖에 없어 우리는. 그런데 이중성이 드러난 게 뭐냐면 이런 혁명의 엘리트 자제들 있지 않습니까? 뭐 종교 엘리트가 됐든 뭐 수비대가 됐든 이 자식들은요. 미국이라든가 뭐 유럽 같은 데 가서 잘 살아요. 호화롭게.
네. 잘 살고 또 제가 이제 계속 얘기하는 건데 우리나라 서울은 이제 강남 강북으로 나뉘잖아요. 네. 테헤란은 남과 북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북테헤란이 이런 최상류층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근데 여기는 딱 봤을 때 전 유럽인 줄 알았어요. 가보니까 가본 게 아니라 텔레비전으로 이제 봤는데 그러니까. 여기 유럽이냐 카페에서 여자들 뭐 자유로운 목장이고요. 그러니까 그 집 자식들이죠. 부잣집 뭐 자제들은 뭐 스포츠카 타고 다니고 뭐 요트에서 파티하고 인데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미국에 대한 트라우마가 역사적으로는 있지만 이걸 봤을 때 뭘 느끼겠어요? 너무나 이중적이라고 느끼는 거죠. 그렇죠. 자신들은 반미 외치고 뭐 반서방 해야 되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가난할 수밖에 없어. 포위돼 있어 하는데 이 사람들 하는 거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대해서 젊은 층들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뭘 느꼈냐면 이게 궁극적으로 결정적으로 드러났다고 보는 게 작년에 이제 6월 달에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이 있었어요. 네. 그랬을 때 어떤 분들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란이 솔직히 많이 좀 졌다고도 볼 수 있는 전쟁이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근데 그때 어떤 보고서가 나왔었냐면 워싱턴 DC에서도 정말 우스운 얘기 하니까 히잡 시위 때문에 젊은이들 불만도 많고 이렇게 있었는데 외세가 개입함으로써 이란 사회가 결속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보고서 어떤 게 나왔냐면 그러면서 하메네이를 젊은이들이 미워했었는데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고 나서 하메네이를 통해서 뭉치기 시작했다. 이런 보고서들이 나왔어요. 그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란 친구한테 보여줬어요. 젊은 친구가 했더니 당장 데려오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우리는 하메네이가 제일 밉다고. 예, 말도 안 되는 누가 이런 걸 쓰냐. 그러니까 뭐 이란계 미국인들이 쓴 거예요. 자신들이 전문가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란 현지 얘기는 전혀 다른 얘기였고요. 이때 뭘 느꼈냐면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란이라는 국가와 이 정권을 분리해서 보더라고요. 비록 이란이라는 나라가 지금 나의 위대한 국가가 지금은 뭐 미국과 이스라엘에서 폭격은 당하고 있지만 정권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메네이 때문이다. 하메네이 때문이다. 하메네이만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는 뭐 이 사람들은 뭐 반길 수 있다는 그런 걸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계속 얘기할까 하나의 어떤 큰 집합이고 뭐 이란 사람들은 뭐 혁명 수비다 이래서 젊은 친구들이 철저하게 세뇌를 당해서 예를 들어 북한식으로 고난을 행군하면서 행복이 가져지면서 뭐 결사옹위할 거다. 아니요. 이 친구들 아니죠. 우리가 하메네이 때문에 왜 그걸 해야 돼? 하메네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악마하고도 손잡는다 이 생각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일부 시위대는 그 얘기도 하잖아요. 오히려 지금 트럼프가 좀 공격을 해줬으면 하는데 안 해줘서 뭐 실망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그러니까 반미 서사가 일단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뭐 대놓고 미국을 좋아요까지는 아니지만 반미 서사 뭐 이런 반서방 서사들이 그동안 이걸로 이제 억눌러 왔는데 이게 작용하지 않는 거고요. 뭐 에피소드긴 하는데 뭐 이란 시위대 중에 이제 공개됐던 사진 나왔을 때 뭐 도로명 주소를 뜯고서 거기다 도널드 트럼프 대로라는 스티커 붙이는 사람도 있었고요. 뭐 재미있는 건 많더라고요. 그건 좋아서가 아니라 네. 하메네이를 쫓아내기 위해서 악마하고도 손을 잡지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악마를 사랑하는 건 아닌 거죠. 사랑하는 아니지만 하메네이는 이보다 더한 가장 악마다.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번에 유혈 진압을 했지만 결국은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하메네이 정권 종말의 시작이다. 북한처럼 장기적으로 못 간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제가 틀린가요? 아니면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러니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뭐 인디안 규제처럼 뭐 몇 년이 갈 수도 있고 그건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언제 어떻게 무너지느냐 그 문제지 지금 이 하메네이 체제로는 갈 수가 없다고 봐요. 해결책이 없습니다. 현재 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체제가 없습니다. 방법이. 말씀하신 경제 문제 해결이 안 될 거고. 안 될 겁니다. 그럼 또 하나 궁금한 게 지금 이제 모사데그 총리라고 하는 51년, 그렇죠. 53년 그때 기회가 있었죠. 의회 민주주의. 그건 이제 실패했고 외세 개입으로. 두 번째 기회는 호메이니의 후계자였던 몬타제리. 몬타제리. 그 사람은 이슬람 혁명에 동의했지만 정교 분리. 맞습니다. 이슬람교와 정치는 분리되는 일종의 온건한 신정 체제를 지향했던 사람인데 결국은 그 정치범 학살 사건 그걸 이제 반대하다가 하메네이한테 뺏겼잖아요. 맞아요. 그럼 지금 그 하메네이 정권 신정 체제 안에는 개혁할 수 있는 세력이 없나요?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던 게 그 페제시키안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대통령이니까 이제 뭐 그래도 국민이 그래도 선출을 하니까 좀 달라질 것이다 했는데 첫 번째 알다시피 이란은요 후보들도 국가에서 결정을 해줍니다. 거기서 결정 안 하면 못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개혁과 보수파에 과연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고 특히나 뭐 협상파들도 미국과 협상파들도 있고 개혁파라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 뭐 나온 게 뭐 그 미국과의 협상을 했던 뭐 아라그치라고 하는 외무장관도 그렇고 지금 뭐 페제시키안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다 얘기하잖아요. 이 지금 나온 사람들 다 폭도들이다.
이란과 이스라엘에서 움직이는 폭도들이 시위되고 우리 최고 지도자를 건들면 뭐 전면전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고 실상 이 사람들이 이 페제시키안이 대통령 될 때도 투표율이 되게 낮았었어요. 그렇다면서요? 네, 되게 낮았었고 거의 안 했다면서요? 젊은 층들은 보이콧하는 선거였었고 실제로 젊은 층들이 그렇게 지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기대를 많이 했었죠. 이 사람이 되면 달라질 것이다 했는데 제가 혹시 이란에 물어봤을 때 이 사람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싫다고 다 똑같다고. 그 안에서도 똑같고 좀 캐릭터도 좀 특이한 캐릭터라고 그러더라고요. 좀 동문서답하는 할아버지 캐릭터라고. 예. 기대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도. 보통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많이 돼요. 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 하메네이 정권 이게 참 제일 어려운데 전문가들한테. 전문가들은 항상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추론을 하는데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안정성은 더 약화된 거다. 예. 또 터질 가능성이 높다. 또 터질 가능성이 높죠. 예. 지금 계속 좀 누르는 상태인데 예를 들어서 자 이게 경제난이 지금 문제라고 일단은 그 해결 하나도 안 됐잖아요. 근데 경제난이 해결됐다가 쳐볼까요? 지금 막 국민들한테 몇백 달러씩 이제 넣어줄게. 그럼 이 사람들 고맙습니다. 저희가 오해했습니다 하고 돌아갈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지금 저놈들 줄 돈이 있었는데 그렇죠. 사람만 죽였다. 그러니까 특히나 문제가 뭐였냐면 자 돈도 없지만 돈을 어떻게 쓰느냐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국민들한테는 뭐 7달러 주기로 해놨으면서 넉 달간 뭐 생필품 구매하는 데 7달러 주면서 대리 조직이라는 뭐 헤즈볼라라든가 이런 데는 수억 달러, 10억 달러씩 주는데 국민들의 어떤 그런 심리적 박탈감 엄청 나거든요. 그래서 경제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이미 국민들은 여기에 지지를 표하지 않고 정당성을 상실한 체제입니다. 아무리 독재 정권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저는 오래가기 힘들 것 같습니다. 경제 문제는 더 심해질 것 같고요. 그러나 마지막 질문 체계적인 뭐 팔레비 왕조 돌아와라 그거는 극히 일부일 것 같고 뭐 우리 사회도 뭐 군사 독재 정권 아직도 찬양하는 이 극히 일부 세력이 있듯이 그 정도일 것 같고 제가 보기엔 대안이 없잖아요. 대안은 일단은 이제 많은 분들이 국내 구심점이 없기 때문에 이 시위는 처음부터 실패할 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저는 이제 좀 역으로 생각하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보면 국내 구심점이 있었으면요 이 시위 이렇게 오래 못 갔습니다. 이렇게 사람 많이 모이지도 않았고. 구심점이 때문에 그 사람 진작에 시위도 나오지 못했고 가택연금 나오고 그렇게 끝났을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란 당국이 더 놀라는 건 그거죠. 구심점이 그러니까 뭐 팔레비가 메시지를 보내서 나간 사람들도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생각보다 영향력이 아주 없지는 않은 것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이번에 팔레비 왕자가. 그랬는데 이란 정부가 놀란 건 구심점이 없는데 체제 타도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온 것에 대해서 좀 오히려 상당한 다혹감을 느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오히려 더 무서울 수 있거든요. 오히려. 중심이 없다는 게 오히려 진압이 어렵겠네요. 진압이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지금 경찰에서는 자수하면 뭐 3일 내에 자수하면 우리가 봐줄게. 이런 것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구심점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건 더 폭발력을 갖고 더 크게 또 이란 지금 현재 신정체제 정부 당국에는 더 큰 공포로 다가왔을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소강 상태지만 이렇게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또 오래 끌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구심점이 없어서 더 위험하다라는 말이 가슴에 와닿는 그게 대중시의 특징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 김덕일 박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란은 이게 이제 끝이 아니고 끝의 시작이다. 끝의 맞습니다. 시작이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참 대한민국 그러고 보면 그 민주화 여정이 다시 한번 얼마나 지났는지 생각이 드네요. 이란 알아봤습니다. 중동 얘기 좀 해볼게요. 김 박사님 유튜브 많이 출연하시죠? 요즘 들어서 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가면 뭐 중동 한류 얘기 많이 물어보죠? 그렇죠. 궁금해들 하십니다. 지금 튀르키예에서 공부하셨잖아요. 튀르키예 한류 장난 아니죠? 한류 열기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니고 우리나라 드라마 같은 것들을 리메이크해서 튀르키예에서 드라마로 만드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리메이크? 그만큼 조금 이제 정서가 비슷하고 느끼는 데는 맞는 거죠. 그리고 지방 도시 같은 데 가면 한국 사람이랑 같이 뭐 사진 찍자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90년대 초에 소련으로 유학 갔거든요. 소련이었어요. 그때 유학하고 지금 유학 이거 라떼 얘기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한국 사람도 없고 신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소련 텔레비에 뭐가 나왔냐면은 중남미 드라마가 중남미 드라마 유명합니다. 애정 드라마 뭐 멕시코 드라마 이런 거 나오면은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그때가 생각이 나네요. 근데 지금 중동의 이 한국 진출이 이제 70년대는 이란에도 테헤란로 서울에 지금 여기 스튜디오가 테헤란로 있거든요. 이란에도 서울로 가 있고 그때는 건축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첨단과 한류가 섞인 형태로 가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한국과 이집트가 이제 세파 추진에 합의했고 수에즈 특별경제구역
이제 새로운 예. 그 한국 수출 산업 투자 예. 이런 가능성이 커지고 있거든요. 예. 이집트가 이제 우리 K9도 사갔어요. 예, 맞습니다. 세계적인 자주포. 이집트도 이 중동 전체가 일단 한류에 대해서 긍정적이라고 그러는데 예. 이집트도 그런가 봐요. 이집트 그렇죠. 이집트가 아랍 국가 중에서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1억 인구거든요. 이란이 한 9천. 이란이 9천.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이제 아랍의 큰 형님 하면 이제 사우디라고 하지만 네. 원래 옛날 중동 전쟁 할 때 보면 사우디는 인구가 뭐 작잖아요. 한 네. 3천만도 안 될 거래요. 네, 그 정도 이제 좀 작은데 원래는 그 중동 전쟁 할 때 보면 제일 큰 형 노릇한 게 이집트였죠. 네. 인구 1억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럼요. 또 위치가 엄청 좋아요, 이집트가. 거기다가 4대 문명이잖아요. 그렇죠. 나일강도 있고요. 네. 있고 뭐 위치가 좋죠. 뭐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유럽으로 갈 수 있는 또 요충지기도 하고요. 근데 네. 이집트에서 인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를테면 이집트에서 예, 중동 전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문화에 관심이 많은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제 문화원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한국 예. 문화원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예. 현재 중동 그 넓은 지역에서 카이로하고 아랍에미리트는 아부다비 예.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예. 근데 이게 많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예. 뭐 요리 강좌도 막 하고 이렇게 문화원 같은 것들 많이 이제 뭐 세종학당이라는 거 따로 있긴 하지만 예. 국가 차원에서 이제 한국 문화원이 있으면 좋겠는데 아직 이 중동 지역에는 아랍 국가들 쪽에서는 2개밖에 없다는 점. 그래서 약간 좀 수요가 많은데 앞으로 좀 그런 게 많이 생겨가지고 K 문화, 우리 문화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정부가 좀 나서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최근 조사 보면 예. 이집트 네. 그래서 한국 문화 호감도 한국 호감도 90%가 넘는데요. 예, 예. 아랍에미리트도 예. 그렇고. 저 소련에서 유학할 때 이슬람인들이랑 같이 공부했거든요. 예, 예. 근데 걔들하고 저 안 친했거든요. 아, 예. 왜 이렇게 호감도가 높아요? 이슬람권 문화권하고 친연하게 있는 거예요? 아니면 중동의 특수성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보세요? 다 포함된다고 봐요. 저는. 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이제 현재까지 보면은 처음에는 우리 예전에는 이제 건설업이 주로 진출했고 이제 에너지 이런 네. 관계였다가 지금은 첫 번째 볼 수 있는 게 K 드라마랑 K 팝 인기죠. K-팝이랑 K-드라마. 그래서 이쪽 친구들이 저보다 더 드라마를 더 최신 드라마를 저보다 더 많이 알아요. 많이 알아요? 네,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해줘. 이 드라마 보라고. 걔네들한테 정보를 듣고서 제가 찾아볼 정도입니다. 예. 네, 신곡도 더 빨리 알아요. K 예. 아이돌 스타. 그래서 그 정도로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문화 K 컨텐츠라고 할 수 있는데 요게 인기가 있는데 저는 한번 드라마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드라마 보면 미국 드라마라든가 이런 거는 거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거기 뭐 마약하는 장면도 나오고 좀 선정적인 장면도 나오고 좀 그렇잖아요. 또 총격전 이런 거 막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 문화에는 그런 거 거의 없네. 그런 거 없죠. 네, 우리 드라마 아직까지는 그런 거 없고. 네, 한드 보면 그리고 이제 가족 중심으로 나오죠. 어머니 아버지 나오고 뭐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이 중동의 어떤 정서와 좀 비슷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가족 중심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슬람이 굉장히 가족주의가 강하죠. 그렇죠. 가족주의 강하고 네. 어떻게 보면 좀 공동체주의. 우리들도 이제 그것이 많이 약해지긴 했어요. 하지만 드라마를 통해서 보면 그런 것들을 보면 이 친구들은 이렇게 한국은 그러니까 선진국이고 많이 발전했고 서울의 발전된 모습도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의 어떤 전통 가치와도 좀 비슷한 점이 있네. 이런 점들을 많이 느끼는 거니까 서방 문화에 대한 대안으로서 대한민국의 어떤 우수한 이런 대중문화 같은 것들이 인기를 얻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리엔탈리즘이 공통 분모예요? 오리엔탈리즘이라기보다는 이제 뭐 서양에 대한 반감 대신 한국에 대한 어떤 친근감, 그러니까 신비로움보다는 친근감 같은 것들도 있는 거죠. 근데 되게 발전된 나라라. 제가 유학할 때 소련에 유학할 때 거기는 15개 공화국이니까. 네, 그렇죠. 예. 중앙아시아 이슬람권에서 온 예. 친구들이 있었어요. 예. 뭐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여기 다 이슬람이거든요. 예. 근데 거기 같이 공부했던 여자친구들, 예. 그런 여자친구 말고 여자 사람 친구들, 대학원생들 보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우리 옛날 누이 뭐 그런 예. 노래도 있죠. 예. 그런 누이처럼 친근했어요. 그러니까 예. 여자로 매력 있는 게 아니라 예. 그냥 우리 누나 예. 같은 그런 푸근함이 본건적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한 요인이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사극 같은 것도 이제 되게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한국이 역사 전통 문화를 자랑하는데 예. 비서방 국가이면서 저렇게 선진국이 됐다는 것에 대한 그런 동경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화 코드의 공통성이 있어요. 가족주의, 전통주의, 그리고 그다음에 비서구. 아직까지는 좀 그나마 건전한 문화. 건전한. 네, 아직까지 마약 그런 거 나오면 안 됩니다. 네. 예, 그런 것들도 있는 거죠. 예. 자, 지금 드라마 제작하시면 잘 보세요. 마약 네. 안 됩니다. 총 쏘는 거 안 되는 거고. 그런 것도 있고. 폭력성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K-팝, K-드라마 이런 게 인기였는데 네. 지금은 이제 번진 게 K-푸드, 불닭볶음면 이런 것들. 네.
그다음에 K 뷰티에서 화장품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인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확산이 되고 있는 겁니다. 생활 밀착형으로 좀 더 문화를 소비하는 거에서 생활 밀착형으로 이제 계속해서 뭐 우리나라 불닭볶음면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인기가 있고요. 또 화장품 같은 것도 아마 이제 본능인가 봐요. 전 세계 그 종교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여자분들이 많이 또 이제 우리 K 화장품 많이 또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저한테도 한국에 이제 갔다가 이제 들어갈 일 있으면 화장품 사다 달라고 부탁하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마스크팩이나 뭐 이런 거 좀 몇 개 좀 사달라 뭐 이럴 정도로 K 어떤 뷰티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드라마를 보게 되니까 이게 또 연결이 되는 거죠. 산업으로 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계속 연쇄적인 효과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중동은 그 외국인에 대한 그 차별 혐오 이런 게 없어요? 뭐 아주 없을 수는 없다고 하겠지만 그래도 좀 한국인에 대해서는 좀 호감이 상당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소프트 파워의 힘이죠. 이게 아시다시피 그래서 사람으로 치면 이제 평판 뭐 매력에 해당되는 거죠. 어떤 한 국가에 이런 것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소프트 파워가 중동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럼 이거죠. 한국 하면 첨단 산업의 강국, 문화의 강국 이 두 가지 결합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옛날에 60, 70년대 미국 생각하던 건 똑같네요. 미국 그렇죠. 잘 사는 나라, 헐리우드 문화. 그렇죠. 그거하고 차이가 없어요. 지금 중동 사람들 머릿속에 한국이. 근데 미국은 이렇게 근데 이 사람들이 제가 느끼는 거는 이제 그래도 우리와 전혀 공통점이 없으면서 좋아하는 것과 완전 다른 세계 얘기로 좋아하는 것과 그래도 한국은 우리와 좀 이슬람은 아니지만 약간 좀 비슷한 문화적인 공통 분모가 있을 것 같아 하면서 보는 것과는 좀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문화적 동질감을 일부 느낀다. 느낀다. 이 문화적 동질감이 있는 매력적인 나라다. 그래서 종교는 다르지만 그래도 상당히 아직까지는 우리 그래도 가족 중심의 문화가 있다는 점, 그런 것들이 어떤 문화 콘텐츠에 반영돼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그래도 이 친구들한테 상당히 좀 친근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오히려 또 과거 역사를 봐도 또 서양 문명에 대한 서양 제국주의에 대한 또 반감도 작용한 것도 있고. 거기서 터졌으니까. 그러니까 중동. 근데 이후로 좀 안 좋았었잖아요. 그래서. 한국은 뭐 침략한 적이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렇죠. 우리 다행히 너무 멀어서 착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상당히 또 작용한다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국의 중동 영향력 이게 일시적이라고 보지 않으시겠네요? 저는 그러려면 이제 조금 더 이걸 지속시키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려면 이제 조금 더 아까 말했던 이제 한국 문화원도 좀 더 많이 만들고 우리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그쪽 학교에도 이제 때문에 뭐 우리나라 관련 전공 학과들도 많이 생겨야 되겠죠. 연구소라든가 이렇게 돼야지 학문적으로 뿌리 내리면서 그 사람들이 계속 배출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제 좀 지속되지 않을까 좀 생각해 봅니다. 장기적으로. 근데 우리하고 반대인 나라가 하나 있어요. 동양에. 어디예요?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돈도 투자하고 그런데 결국은 욕먹는 나라가 있어요. 어디가요? 중국이라고. 지금 보니까 웃을 얘기가 아닌데 이게 지금 최근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중국 음식점을 겨냥한 폭탄 테러가 맞습니다. 발생을 했고요. IS가 지금도 남아있네요. 전전 세력들이 있죠. 본인들이 지금 배우라고 자처를 했거든요. 지금 중동에서의 중국에 대한 인식은 어때요? 중동에 대한 중동 전체는 아니지만 어쨌든 또 이제 설문조사를 봐야 되겠지만 저는 좋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우리나라와 중국의 차이점. 한국은 그래도 순수한 마음, 물론 뭐 경제적 이득을 고려한 점도 있죠. 뭐 전략적. 그런데 중국이라는 나라는 하면 항상 무슨 조건을 달아요. 그리고 무슨 뭔가 그래도 중국과 러시아 같은 나라는 보면 항상 헤게모니 같은 걸 추구하려는 게 좀 있거든요. 어느 정도. 한국은 없잖아요. 그런 게. 근데 중국을 그런 것은 다 알죠. 아는 사람들은. 그 현지인들도 좀 공짜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아는데 저는 중국의 이미지는 별로 좋지 않다고 봅니다. 좋지 않은데 이제 또 중국의 1:1로 같은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설문조사 해보면 중국 좋아하는 사람들 되게 많이 나온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뭐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그렇게 중동에서 중국의 이미지가 좋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중국은 일단 종교의 자유를 겉으로는 이제 허용하지 않는 나라잖아요. 그 신장 위구르 이슬람 탄압이 영향이 있나요? 있죠. 있죠. 왜냐하면 요번에 이제 테러 사건이 카불에서 났던 것도 이제 그런 요인이 작용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일단 중국은 종교의 자유를 뭐 기독교도 그렇고 이슬람도 이제 탄압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장에는 위구르족이라고 해서 티르크계 민족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무슬림들이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아프가니스탄이 와칸 회랑을 통해서 신장 위구르랑 연결돼 있네요.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하고 있는 탈레반 정권하고 이제 좀 친하게 지내려고 막 하잖아요. 뭐 탈레반은 좀 고민에 빠져 있죠. 그래서 광물도 있고 뭐 이렇게 중국은 또 이제 길을 자꾸 뭐 연결하고 싶어하니까 1:1로라고 해서 연결하고 싶어서 탈레반이랑 손을 잡고 싶어하는데 이제 IS는 그렇게 보지 않는 거죠. IS 같은 경우는 목표가 지하드라고 이제 하고 무장 투쟁을 하고 싶어해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글로벌로 해야 된다.
전 세계로 우리가. 그래서 IS는 지부가 되게 많습니다. 각 지역별로. 근데 요번에 이제 카불에서 일어난 것도 중국인 식당을 이제 공격한 것도 이제 그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신장 위구르라고 하는 무슬림들에 대한 중국이 조직적인 어떤 탄압을 해왔다. 이렇게 보면 그런 게 있음이 될 때면 뭐 직업 교육 같은 걸 시킨다고 하면서 강제 수용소에서 뭐 수십만 수백만 명을 뭐 잡아가둔 얘기도 있고 뭐 불임 시술 같은 걸 강제로 한다는 얘기도 지금 있고. 뭐 그 끔찍한 상황인데 예, 그렇죠. 알려지지 않게 통제하고 있는 것뿐이다는 게 정설이죠. 예. 그리고 이를테면 이슬람 같은 경우는 라마단이라고 해서 금식 기간이 이제 의무거든요. 예, 근데 예. 기도도 하고 해야 되는데 라마단을 이제 못하게 한다던가 예.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나 심한 종교적 탄압이죠. 소수민족이긴 하지만 그건 좀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무슬림, 이슬람 세계의 감정을 건드린 걸 수도 있죠.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중국에 대한 이미지는 이제 그런 국가로 알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뭐 경제적으로 제가 투자를 하고 나니까 이제 이렇게 대놓고 얘기는 못하지만 전 중국에 대한 반감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란 하메네이 예. 이미 몰락했지만 시리아 아사드 정권, 예. 그다음에 후티 예. 이런 쪽이 사실은 중국이 친하거든요. 예, 맞아요. 예. 예. 북한이랑 또 친했었고. 예. 그런 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어요? 그 그렇죠. 중동 일반 주민들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이집트 같은 경우도 1994년까지 북한이랑 우리가 수교하기 전까지 북한이랑 되게 친했었잖아요. 친했죠. 예. 그러니까 스커드 미사일도 서로 예. 주고받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독재 정권과 중국과의 어떤 밀월 관계 같은 것들도 경계하는 측면도 있죠. 물론 뭐 다른 아랍 왕정들도 민주주의 국가는 아니긴 하지만 그런 점들을 봤을 때 중국이란 어떤 거대 세력이 뭔가 이러한 독재 정권을 좀 뒤에서 서포트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은 많은 국민들이 가질 만하죠. 예. 중동에 그러니까 차이나타운처럼 예, 어디든 뭐 침투 안 한다 그러는데 예. 중국 문화 영향력이 생각보다 크지 않은가 봐요. 중동은. 튀르키예 같은 경우.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는 중국 슈퍼마켓 같은 것은 있긴 한데 뭐 이렇게 차이나타운이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거대한 뭐 차이나 그런 것은 없고요. 이스탄불이라고 하더라도. 근데 이제 특이한 건 위구르족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아마 민족 말살 정책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친구들이 위구르 말은 튀르키예 말이랑 비슷하거든요. 같은 형제 그 먼 친척이니까. 네. 근데 튀르크 말을 배우러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말만 할 줄 알고 그건 모르더라고요. 이름은 이슬람 이름이고 이슬람을 믿는데. 그리고 이 친구들이 상당수가 가이드를 많이 해요. 가이드. 튀르키예에서 이제 말이 통하니까 중국인 가이드를 많이 하고 하는데 좀 많이 그런 게 많이 좀 희석되고 있는가. 이 위구르의 어떤 정체성 같은 게 좀 희석되는 거 아닌가 그런 부분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한류가 맹위를 떨치는 거에 비해서는 중국 문화 같은 경우는 존재감이 별로 높지 않은가 봐요. 물론 뭐 찾아서 중국 드라마를 보는 친구들도 있긴 한데 한류에 비하면은 그 상당히 적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시리아예요. 시리아. 예. 시리아 아사드 정권 끝나고 나서도 지금 정리 안 되고 있죠. HTS? 그렇죠. HTS는 원래 근본이 알카이다 쪽 사람들이에요. HTS 싫어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미화돼요. 예. 지금 잠깐 뭐 소위 말해서 개과천선한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하야트 타흐리르 알 아삼? 네, 알샤메 그렇죠. 그 약자죠.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다마스커스에 있는 사람이 샤라라고 하는 이제 수염을 기르고 이제 예전같이 테러리스트 복장 아니고 이제 정장 입고 다니면서 미국하고 이렇게 좀 친하게 하면서 우리는 이제 키 큰 친구. 예, 농구도 잘합니다. 그래서 국제 무대 우리가 이제 복귀했다, 정상 국가 됐다 하는데 시리아라는 나라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인공으로 만들어진 국가거든요. 이를테면 이 사람은 이제 HTS는 수니파 아랍인들이 중심이 된 세력이고, 그다음에 아사드 때는 이제 상대적으로 알라위파라고 시아파. 시아파의 한 뭐 분파라고 했나 알라위파라고 하는 또 세력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쿠르드족이 있습니다. 또 쿠르드족은 수니파 이슬람이긴 한데 또 달라요. 아랍인과 또 다르니까 이 사람들은 적어도 독립까지 아니더라도 우리 자치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 외에 작은 뭐 기독교 소수의 기독교들도 있고, 남부에 가면 이스라엘 쪽에는 그 국경 지역에 드루즈라는 또 민족이 따로 있어요. 예. 그래서 인공적으로 이렇게 하나로 만들다 보니까 그 안에서 분쟁이 안 생길 수가 없죠. 민족적, 종교적 갈등이. 그럼 HTS가 지금 전체 시리아를 장악한 건 아니다. 지금 장악했다고 하고 계속 지금 힘을 실어주고 있죠. 국제사회는. 이렇게 해서라도, 그러니까 이를테면 북동부 지역에 시리아 민주군이라고 있고요. 민주군이라고 있었고, 여기가 이제 시리아 민주군이 쿠르드족 아닌가요? 네, 쿠르드족이고, 그 이제 쿠르드족이 주축이고, 그 안에 또 작은 소수민족들이 많거든요. 기독교 계열 민족도 있고, 뭐 야지디족도 있고 하는데, 이쪽 세력이 이제 우리 쪽으로 이제 중앙집권화되는 군대로 이제 통합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왔고, 이제 통합하지만 자기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무장 해제까지 안 해도 우리가 지위를 보장받으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의 시리아군으로 가겠다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충돌이 계속 벌어지고 불안불안하네. 네,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트럼프는 이번에 뭐 대규모 호크아이 작전이라고 시리아를 공습했잖아요.
그거는 HTS랑은 손을 잡았지만 예. 이 반대되는 세력을 뚜들겨 팬 거예요? 요번에 이제 미국이 특징이 자국민이 죽으면 가만 안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죽었죠. 예, 그래서 IS 이번에 또 IS가 이제 미국인과 그 통역사들 죽인 사건이 벌어져서 이번에 공격을 했고 이번에 이제 HTS 다마스커스를 본부로 둔 현재 이제 시리아 정부군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제는 이쪽이 이제 참여해서 같이 이렇게 참여를 했죠. 미국을 도와주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태로 가면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현재 쿠르드족이 지금 수세에 몰려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쿠르드족은 지금 시리아, 예. 그다음 이라크, 이란, 튀르키예 여기 섞여 있지 않나요? 그 네 국가에 퍼져 있죠. 한 3천만 되죠. 네, 그렇죠. 3천만, 3,500만 국가 없는 가장 큰 민족이라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이 사람들은 통합이 안 돼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하나의 이제 자신들은 쿠르디스탄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첫 번째 각 국가 안에서 과연 독립을 하는 게 좋은가 아니면 그냥 현재 있는 자신이 소속된 국가에서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게 좋은가 의견도 갈리고요. 쿠르드족 특징이 언어가 또 달라요. 그 안에서도? 그 안에서 언어가 다릅니다. 소라니어라는 언어가 다르면 같은 민족이라 할 수 없지. 언어도 다르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또 네. 북쪽과 남쪽의 언어가 다르기도 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쿠르드족이고 하나의 그거라고 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정체성 아까도 제가 계속 이란도 정체성 얘기를 하지만 근데 이게 아직까지 쿠르드족은 그런 게 있습니다. 부족 단위. 촌락 단위 좀 정체성이 좀 더 강하게 작용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쿠르드족이라는 전체보다는 우리라는 부족 단위가 훨씬 더 중요하고 말이에요. 예. 그래서 겉으로는 이제 쿠르디스탄이라고 하는 하나의 국가를 만들고 싶어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그것이 통일된 목소리로 나오기가 쉽지 않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로 좀 분열되어 있는 양상도 있고 물론 현재 그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튀르키예, 이란, 뭐 이라크, 시리아 이 나라들이 뭐 분리국가를 만드는 걸 또 허용치를 않죠. 그럼 시리아가 안정을 찾을 것 같아요? 아니면 계속 그냥 헤매는 발길로 갈 것 같아요? 시리아는 일단 탄생부터가 어떤 종교적 배경, 역사적인 배경, 뭐 민족적 배경을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선을 그어서 만들어진 국가거든요. 이 불씨는 또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 위대한 페니케 아시리아 문명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런데 상당히 안타깝죠. 상당히 잘 될 수 있는 역사적 유산도 있는데 이게 너무나도 지금 어울리지 않는 조합을 묶어서 하나의 나라로 만든 거거든요. 지금 현재 시리아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분쟁이 좀 계속될 것 같고 자칫 잘못하면 이게 대리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쪽은 또 이제 뭐 드루즈라는 남쪽에서 치고 올라오고 북쪽에는 튀르키예군이 또 군사작전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고 또 러시아도 자신이 뺏긴 기지를 찾고 싶어 하기도 하고 미국도 여기 좀 개입하려고 하고 그래서 상당히 좀 복잡하게 흘러갈 것 같고 이런 좀 분쟁은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IS도 시리아에 남아 있죠. 네, 계속 안 죽고 계속 남아 있습니다. 각 또 분파들이 또 점조직으로 해서 흩어져 있기도 하고 전 세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김덕일 박사님 튀르키예 대학 나오셨죠? 예. 최고 랭킹 대학이라고 그랬어요. 보아지스 대학. 보아지스 대학. 상위 1%만 들어간다면서요? 그 중에서도 이제 100명 중에 70명이 1순위로 지망하는 대학교. 성적 매겼을 때 100명 1등에서 100등에서 70명이 1순위로 지망하는 학교.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모르니까. 지금 이란도 그 상인층, 지리층이었던 상인층 못 살겠다 뛰어나왔잖아요. 튀르키예 경제 상황도 지금 대책 없다면서요. 특히 인플레이션. 튀르키예는 그 얘기가 나죠. 예를 들어서 월급을 받는 분들 있잖아요. 봉급생활자들 연금이나 받는 순간 그날 장을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다음 날 가면은 가격표가 오르니까 바뀔 수 있으니까. 이란은 그랬어요. 상인들이 아침에 팔면 저녁에 더 비싸진다고 그 부분이. 그 정도예요? 튀르키예는 일단 통계만 보면 가장 최근 통계입니다. 1월에 발표된 12월 연간 소비자 물가지수 전년 대비해서 30.89% 오른 걸로 나와요. 통계청 보고 왔더니. 3.8%가 아니고요. 30.89% 나왔고 달러당 지금 43, 44리라거든요. 근데 제가 튀르키예에 있었을 때 1달러당 6리라 가면 4배? 6리라 갔을 때는 이것만 바꿔도 되게 괜찮겠다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8리라만 안 남기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았는데 지금 43, 44리라까지 갔다 가네요. 달러당. 아니 폭락한 거죠 완전히. 이란, 가치가. 베네수엘라는 이해가 돼요. 제재 때문에. 튀르키예 제재 안 받잖아요. 제재를 안 받지만 좀 에피소드가 있긴 했습니다. 2018년도에. 왜 그래요? 튀르키예 경제가 2013년도부터 조금 이제 뭐 침체하고 뭔가 문제가 있었는데 저는 본격적인 건 미국과 외교 갈등이 한 번 있었어요. 그렇다고 제재한 건 아니잖아요. 이란 같이 완전한 이런 봉쇄 제재는 아니고 이제 관세를 좀 더 높게 매긴다. 튀르키예 수출품이라 이런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그때 어떤 게 있었냐면 튀르키예 이제 페툴라 귤렌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에르도안과 같은 편이었다가 나중에 갈라졌어요. 갈라지면서 이제 원래부터 그 사람은 미국의 펜실베니아에 살고 있었어요. 지금 이제 죽었는데
근데 미국이 튀르키예가 그 얘기를 합니다. 2016년 쿠데타 미수 사건이 있었는데 그 배우가 그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튀르키예가 누가 있었냐면 미국인 목사가 한 명 있었어요. 브런슨이라는 목사가. 튀르키예가 이 사람이 테러 혐의로다가 우리가 지금 잡고 있는데 맞바꾸자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미국이 안 바꾸죠. 그때가 트럼프 일기였어요. 근데 트럼프 성격 아시잖아요. 바꿔주겠어요? 안 바꾸죠. 바로 돈 되면 바꿔줘요. 근데 안 바꿔줬어요. 미국민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건 되게 화를 이제 안 참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뭘 했냐면 경제 제재 이란 같은 게 아니라 수출품에 대해서 이제 관세를 매기고 이런 게 된 거죠. 그 고강도는 아니지만 고강도는 아니죠. 타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일종의 좀 수출품에 대한 관세 막 매기고 하니까 이때 환율이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리라와 가치가 폭락이 이때부터 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에르도안이 그때 정신 승리하고 그랬어요. 이게 명언을 제가 들려드리자면 불리하잖아요. 지금 달러가 부족하니까 이제 국민들이 동요할 것 같으니까 자신의 지지층 앞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달러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알라가 있다. 명언인데. 명언이에요. 흔들리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하고 했는데 결국에는 일종의 정신 승리였고요. 그때 이후로 이제 계속 요 흐름이 계속 이제 이어져 왔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리라화 가치가 계속 폭락해 왔고 물가를 제대로 이제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중앙은행 총재를 계속 바꿔요. 에르도안이. 에르도안은 저금리로 가야 좋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금리. 인플레이션에 딱 적합한 정책이네요. 그러니까 인플레를 잡으려면 일단은 제가 배운 바로는 고금리 초등학생도 알아요. 금리를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에르도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 금리 내리라고 그래요. 근데 에르도안은 금리를 내려야지 수출이 잘 된다는 겁니다. 금리를 내려야지 수출 경쟁력이 생기고 수출이 잘 돼야 경제가 돌아간다. 근데 그거는 틀린 말은 아니죠. 틀린 말은 아닌데 인플레이션은 나쁘죠. 근데 튀르키예는 중간재라든가 원자재 같은 거 수입을 해야 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고요. 또 내놓은 건 에르도안 특징이 좀 건설 인프라 이쪽 사람들이랑 친해요. 그러니까 대출을 많이 받는 분들이랑 친합니다. 그쪽 세력들이랑. 원래 독재자들이 건설을 좋아해요. 그렇죠. 건축을 많이 해야 되고 건설 경기가 좋으면 경기가 전반적으로 활성화돼요. 그리고 국민들이 봤을 땐 가시적이잖아요. 일 잘한다. 막 공항도 막 새로 짓고 하고 막 하니까 이쪽 사람들이랑 친합니다. 건설, 부동산, 뭐 인프라 이쪽이랑. 그러니까 금리가 높으면 안 돼요. 이런 거 자신의 어떤 지지 세력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슬람엔 이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종교 논리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자를 원래는 금기시하잖아요. 이슬람은. 금융거래 자체를 미워하죠. 근데 이제 에르도안 자체가 조금 상당히 종교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자에 대해서 좀 좋게 생각하지 않아서 이자를 완전 없앨 수 없죠. 지금 튀르키예 경제에서. 하지만 이자는 나쁜 거라는 그런 걸 이제 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에르도안이 약간 이슬람 튀르키예 민족주의 여기에 경도된 사람이죠. 민족주의는 이제 나중에 좀 그쪽 사람과 손을 잡은 쪽이고 원래는 이슬람주의자예요. 이슬람주의자. 그러니까 이슬람 단순하게 독실한 이슬람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이거를 정치적, 사회적 우리 어떤 질서로 만들어야 된다고까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위험하네. 근데 튀르키예는 다른 점이 뭐냐면 다른 뭐 알카이다는 테러를 하잖아요. 튀르키예는 선거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나라였어요. 옛날부터. 그렇게 해서 차근차근 이제 밟아서 지금까지 온 사람이 에르도안입니다. 이슬람 신정 체제는 아니지만 이슬람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 세력. 신정 체제는 튀르키예 헌법에서 못하게 돼 있어요. 튀르키예는 세속 국가라고 나와 있고 튀르키예 같은 나라는 이슬람 국가라고 하면 안 됩니다. 헌법에 세속 국가라고 나와 있어요. 그게 케말 파샤 국부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무스타파 케말이라는 국부가 그걸 박아놨습니다. 튀르키예는 그래서 국교도 없고 세속 국가라는 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슬람 국가라 알아요. 이슬람 국가라고 하면 싫어하는 뭐 에르도안은 좋아할 수도 있지만 대다수 이제 세속적인 위헌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해산 판결도 많이 당했어요. 에르도안 쪽 이런 정당들이. 이슬람 정당. 세속주의를 위배한다. 그래서 많이 했는데 다시 또 창당하고 다시 살아나고 이렇게 해서 살아남은 적이 있습니다. 그 에르도안도 이 정당이 지금 AKP라는 정의개발당이라는 정당인데요. 위헌 판결은 받았는데 정당 해산되는데 한 표가 부족해서 해산이 안 돼서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아슬아슬하게. 그때 해산됐으면 어땠을까 생각해보기도 하고. 근데 어찌됐건 그러면 이 인플레이션은 에르도안 책임이네요. 거의? 에르도안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교과서대로 했으면 됐을 거라고 봐요. 저는. 교과서대로 하면 되잖아요. 다 아는 거. 물가를 잡으려면 어떻게 했는데 에르도안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만의 경제학이 있어요. 비정통 경제, 에르도안 경제학.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선거 때 되면은 확장 재정을 해서 제가 알기로 튀르키예하고 그리스 사이가 안 좋잖아요. 안 좋죠. 한일 관계보다 나쁠 거려 아마. 그렇죠. 구원이 있죠. 근데 튀르키예 사람들이 버스 대절을 해서 그리스 가서 장방 온다면서요. 사실이에요? 얼마 전에 나오더라고요. 엄청 자존심 상할 만한 일인데 그만큼 지금 튀르키예 물가 인플레이션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겠네요. 이란도 갔대요.
아 이란도? 이란까지도 갔대요. 네. 이란이 저렇게 엉망인데. 엉망인데. 네. 이 정도면 좀 에르도안 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은데.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근데 본인이 너무나 왜냐하면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없어요. 다 예스맨들만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 엘리트 관료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기술 관료라든가 경제 분야 같은 경우는. 네. 근데 다 주변에는 다 에르도안한테 예 맞습니다 하는 예스맨들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 우리가 이제 KF-21이라는 전투기 예. 우리 김 박사님도 아시죠? 알죠. 예. 자랑스러운 국보. 그렇죠. 예. 그랬더니 튀르키예 에르도안이 갑자기 칸이라고 예. 튀르키예 또 5세대를 지향하는 예. 전투기라고 막 정상적인 비행기는 아니에요. 그 예. 실증기 기술 실증기라는 건데 예. 시제기도 아니고 그거 막 띄우고 막 자랑해요. 예. 그 전 튀르키예가 그다음에 뭐 바이락타르란 거 네, 바이락타르. 뭐 무인기도 만들고 그래서 야, 저 나라 참 대단해. 생각보다 괜찮은 나라다. 예.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지금 기술자, 과학자, 예. 엔지니어들이 지금 해외로 빠져나가고 예. 무려 여기 써 있는 거 보니까는 700만 명의 아동이 생계를 위해서 학업을 포기하고 노동 현장으로 간대요. 네, 막 폐지 같은 거 줍고 있는 친구들 꽤 많아요. 예. 이게 튀르키예 본 모습 맞아요? 지금 그렇죠. 현재 모습? 예, 맞습니다. 예. 그 정도로 어려워요? 튀르키예가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좀 군비 증강을 막 한다든가 그리고 네. 해외에 주둔 기지 되게 많아요. 막 소말리아에도 주둔 기지 있고요. 네. 막 기지 막 건설하고 막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신오스만주의라고 그러죠. 오스만 투르크. 과거 우리 오스만 제국 영향이 있었던 이쪽 지역에 우리가 다시 영향력을 한번 우리가 다시 보여줘야 되겠다. 이것도 하고 더 나아가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꾸 이제 팔레스타인 문제에 개입을 하잖아요. 가자 지구 하는 게 네. 어떤 상징이잖아요. 무슬림들 사이에서는 좀 탄압받는 무슬림. 이제 이슬람 세계에서 내가 이스라엘과 미국에 대해서 할 말을 하는 어떤 지도자가 되겠다. 뭔가 일종의 칼리프를 꿈꾸는 거예요. 이제 이라크는 무너졌고 예. 이란도 헤매고 예. 사우디는 니네는 아니고 나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우디는 또 미국에 또 큰 소리 치긴 또 약간 좀 친미 국가인 면도 있고 물론 튀르키예도 나토 회원국 친미 국가긴 분류가 되지만 에르도안은 자꾸 자신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해요. 아니, 연출하고 사우디는 또 옛날 오스만 투르크가 이렇게 잡고 그렇죠.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그렇죠. 마지막 칼리프가 있었던 나라가 이제 네. 오스만 제국이었으니까 그래서 네. 좀 그런 흉내를 내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지금 강대국이 되고 있어. 경제는 어렵지만 좀 참고 있어. 이것도 역시나 외세의 음모야. 뭔가 음모론이 좀 통하는 사이도 또 튀르키예요. 이렇게. 그러면 에르도안은 반미예요? 반서방? 뼈속까지 보면 전 반미인데 네. 지금 자기가 이제 튀르키예라는 국가를 운영할 때는 일단은 트럼프랑 친한 척처럼 보여야 되겠죠. 나토 회원국 지위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근데 에르도안이 저는 이제 뭐 군사적 성과가 있었다. 외교를 잘한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잘 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F-35라는 전투기가 지금 중동에서 되게 중요한 기종이지 않습니까? 미국이 수출 안 했잖아요. 네, 튀르키예한테. 중요한데 못 믿는다고. 이스라엘만 가지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런데 원래 이거 처음 개발할 때 튀르키예가 공동 개발 국가로 돈도 내고 들어가 있었어요. 있었어요. 네, 원래는 받게 돼 있었어요. 네. 2018년에 나토니까. 네, 그랬는데 이때 튀르키예가 나름 우리가 좀 자주적으로 우리가 나가겠다. 균형 해가겠다고 해서 러시아의 S-400이라는 방공망을 선택을 합니다. 그게 이제 미국의 심기를 건드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이제 인도 받는 건데 지금 와서 이제 또 얼마 전에 백악관 가서 좀 줄 수 없겠냐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인도식이 너무 늦어지는 거거든요. 줄 수 있을지도 아직 확정적이지도 않고 해서 괜히 이제 뭐 균형 외교 하겠다. 우리가 한번 자주적으로 해보겠다 해가지고 러시아랑 양발 걸치고 뭐 하다가 결국은 F-35 못 얻고 그러면 우리가 칸으로 개발하겠다.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제대로 된 전투기는 또 아니잖아요. 칸이. 아니에요. 실증기예요. 네, 실증기라고. 시제기하고는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저는 에르도안이 뭐 외교를 잘한다. 뭐 물론 지금 가자 휴전할 때 이름을 올렸죠. 중재국으로서. 네. 그런 건 뭐 한대 성과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뭐 에르도안이 외교를 잘해서 과연 튀르키예 경제가 이렇게 좋아졌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점을 많이 갖고 근데 있습니다. 예. 이공계는 아니시지만 네. 유학하실 때나 그런 경험을 네. 봤을 때 우리도 KF-21 42개월에 거쳐서 정말 또 피눈물 나게 개발했고 이번에 이제 블록 1 1600회 비행을 통해서 이제 시험 비행을 완료했거든요. 예. 근데 튀르키예가 그 정도 만들 공업 생산력이 있어 보여요? 정말로 그냥 일반 거기서 느꼈을 때 저는 없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없어 중요한 거 보이고. 없어 보인답니다. 예. 드론은 좀 성능이 입증이 됐죠. 드론은 사실 생각보다 아무나 후티도 만들어요. 후티도 만들고 왜냐하면 이게 아르메니아랑 아제르바이잔 전쟁 때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때 이 드론 사업이 왜 유명하냐면 에르도안의 둘째 사이가 여기 회사 그거거든요. 기술 둘째 사이가. 네. 그래서 에르도안 튀르키예가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쓰죠. 드론 사위의 사업체니까. 공업 생산력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나 봐요. 있죠. 근데 이제 자동차 같은 것도 이제 튀르키예가 제일 부러워한 게 우리나라는 그래도 튀르키예 자동차 없죠? 전기차 하나 나왔어요. 전기차가 나왔어요. 최근에 안 팔려요, 잘. 안 팔려. 비싸고 그래서 안 팔립니다. 네. 그래서 자기 메이커를 갖고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리고 우리나라는 도전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하청 생산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메이커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기술 개발도 하고 있는데 튀르키예는 대기업들이 그거보다는 그냥 외국이랑 합작해서 조립 생산하는 그런 자동차 공장 같은 게 많았는데 이번에 한번 전기차가 나왔거든요. 몇 년 전에. 근데 크게 거리에서 많이 봤다는 증언은 없습니다. 예. 전기차는요. 예. 가솔린 디젤 엔진차하고 달라요. 예. 왜냐하면 엔진을 만들려면 예. 모든 공업 생산력이 집중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예. 중국의 전기차 회사가 200개래요. 예. 그 어렵지 않다는 예. 얘기거든요. 예. 아, 그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에피소드인데 독일에 그 자기네 전기차가 진출한다고 해서 엄청나게 자랑을 했었거든요. 예. 독일의 튀르키예 교민이 한 300만 명 살아요. 엄청 많이 삽니다. 예. 그럼 그 교민들만 요걸 애국심으로만 사줘도 꽤 많이 팔릴 거다 생각했는데 튀르키예 사람 많이 살더라고요. 많이 살아요. 예. 몇백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독일 국민 음식이 케밥입니다. 드네르 케밥이라고 해서. 아, 그래요? 길거리에서 그 정도로 많이 살아요. 근데 얼마 전에 나왔는데 몇십 대 팔렸어요. 몇십 대? 네, 토그라고 하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TOGG 네. 한번 검색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은데 우리 튀르키예 자체 기술력이고 막 홍보를 많이 했거든요. 대통령이 외국 국빈들 오면 그걸 선물을 해줘요. 우리 자동차라고. 근데 독일에 진출해서 자동차 본고장에서 우리가 튀르키예가 이제 돌풍을 일으킬 것이다 했는데 몇십 대 팔렸어요. 많이 팔렸네요. 베트남에 빈페스트라고 있거든요. 네. 그거보다도 더 조금 팔렸어요. 그러면 지금 에르도안이 보면 이제 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잘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봤을 지금 때. 야당이었던 이스탄불 시장 예, 그 잡아갔잖아요. 잡아갔습니다. 예. 그 시위 있었잖아요. 예. 그대로 좀 조용히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지금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사법 판단이 주어져야 되는데 에르도안을 일단 자신의 경쟁자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사법 리스크로서 이렇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에르도안이 출시할 수 있었던 건 이스탄불 시장 하면서 큰 거였었거든요. 아, 그게 중요하구나. 네, 그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네. 자신의 구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스탄불을. 근데 자신이 내보냈던 저격수들이 있었어요. 여권 인사들인데 네. 이 잡혀간 사람이 이마몰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2번 이겼거든요. 선거를. 네. 그러니까 에르도안 입장에서 자존심이 너무나 상했겠죠. 내가 원래 시장했던 곳이고 내가 점 찍어줘서 이렇게 전략 공천했던 애들이 다 이 사람한테 졌으니까 2번을. 그 위협적이네. 위협적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쨌거나 혐의가 어떨지는 뭐 재판을 과정을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지금 감옥에 있죠. 튀르키예 사법부 믿을만해요? 못 믿습니다. 튀르키예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번에 사법 개혁이란 이름으로 네. 자신들 사람들을 많이 좀 이렇게 심어놨어요. 옛날에. 아, 그게 참. 그 트럼프도 대법원 싹 자기 우리하게 바꿔놓고 어디든 대통령제가 그게 폐해요. 되면 다 지 맘대로 하니까. 권력 분립, 견제와 균형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럼 사법부는 잡혀간 이스탄불 시장한테 유리하지 않네? 유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아닌 걸 뭐 그렇다고 하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애매한 걸 뒤집어줄 수는 있지만. 근데 이런 이렇게 어이가 없는 일이 발생했을 때 튀르키예 친구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전 이해가 안 가 이렇게 하면 여기는 터키야, 여기는 튀르키예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든 가능해. 예, 여기는 튀르키예야. 예. 만화 영화 보니까 여긴 뭐든 가능한 나라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렇습니다. 예. 그럼 그 튀르키예도 그것도 비극이네. 비극인데 지금 선거가 아직 한참 기다려야 돼요. 에르도안이 임기가 2028년까지 일단 되게 돼 있어요. 선거 이겼기 때문에 2023년. 아이고 오래 해먹네 그 양반도. 오래 해먹는데 2028년 전에 임기 끝나기 전에 국회에서 조기 선거를 의결해서 선거를 또 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거기서 이기잖아요. 대선을 2033년까지 할 수 있어요. 또요? 예. 그게 독재자들의 말로가 좋지 않은 게 끝까지 하고 싶거든요. 예. 끝까지. 민심은 어때요? 민심은 설문조사 나오는 거 보면은 야당이 항상 이기는 걸로 나오거든요. 한번 선거 때 보면. 설문조사는 믿을만해요? 믿을만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더 정확합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믿지 못할 설문조사도 야당이 유리하게 나온다. 야당이 유리하게 나오는데 또 뚜껑을 열어보면 항상 에르도안이 이기는 걸로 나왔는데 하여튼 저번 이스탄불 시장 선거를 비롯해 지선 때가 현재 여당이 총 득표수에서 밀린 최초의 선거였어요. 그러니까 위기감을 가질만 했던 건 맞죠. 에르도안 입장에서. 그럼 에르도안도 점차 지금 위기로 가네요. 위기라기보다는 어떻게 자신의 권력을 또 공고화할지 그쪽으로 지금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서. 그래서 독재자들 가지고 독재자라고 얘기하면 또 싫어하는 친구도 있고 튀르키예가 선거를 하는데 왜 독재냐라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죠. 사실은. 선거가 민주주의의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독재자들이 선거해요. 네, 그렇죠. 북한만 안 하지. 네, 근데 대부분. 근데 그 후계자로 떠오르는 사람들이 에르도안의 이제 둘째 아들이라든가 에르도안의 아까 말했던 사위, 드론 만드는 회사 사위 뭐 이런 사람이 물망에 오르기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2인자가 구체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에르도안이 세습 지금 가능한 분위기예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도 튀르키예 국민들은 완전하게 이제 민주주의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다당제 역사가 길거든요. 1946년부터 했고 정권 교체 이제 50년부터 해서 그래도 계속 이제 의원 내각제 지금 이제 대통령 중진제가 됐지만 계속 그런 그래도 영미권이라든가 서구가 봤을 때는 완벽한 민주주의는 아니지만 그래도 민주주의라는 걸 계속 유지해 왔기 때문에 이란과 또 상황이 다르죠. 그래서 선거를 통해서 바꿀 가능성은 있지만 상당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점, 야당에게. 튀르키예 반체제 인사들 얘기 들어보면 야당 탄압, 그다음에 뭐 투옥한 이후에 뭐 인권 탄압 이런 사례들이 꽤 있는 것처럼 얘기하던데요.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것도 있고 지금은 이제 테러리스트라는 걸 씌워버리면 낙인을 찍어버리면 예를 들어서 쿠르드 분리 독립 주장했던 단체 중에 PKK라고 있거든요. 요번에 이제 뭐 무장 해제하고 이제 뭐 그쪽이랑 이제 그쪽 정당 제도권 내에 있는 정당이랑 이렇게 힘을 합치려고 하는 모습 보이는데 낙인을 찍어버리면 되는 거죠. 테러리스트다.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페툴라 귤렌이라고 하는 사람 그쪽 조직이다 이렇게 해서 페토라고 이제 낙인을 찍어버리면 테러리스트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반대를 못하게끔. 그러면 이란과 같은 대규모 시위 이런 가능성은 없죠. 그래도 시위가 예를 들어서 2013년도에 그 개지공원 시위라고 한번 크게 있었거든요. 그때 뭔가 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런 변화는 없었었거든요. 근데 그 후로는 그런 동력은 보이지 않고 있었다. 불씨는. 그리고 튀르키예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보통 이제 경쟁적 권위주의 체제다. 선거 권위주의 체제다 하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선거라고 하는 그걸 통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지만 바꿀 수 있는 그래도 여지가 아주 없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란처럼 그렇게 과격하게 혁명을 직전에 방불케 할 정도로 그 정도의 어떤 폭발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 보이긴 합니다. 튀르키예 군부는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요? 튀르키예 군부는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튀르키예 그것도 서서히 이제 약화시켜 갔죠. 계속 하면서 그때 이제 에르도안이라는 세력과 아까 말했던 페툴라 귤렌 운동이라는 세력하고 이제 힘을 합쳐가지고 군부를 일단 제거했고 그다음에 사법부 제거해가 자기 사람도 앉혀갖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씩 제거해 갔고요. 현재는 뭐 에르도안이 다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언론까지도 다. 아이고 지금 뭐 보면은 뭐 미국도 뭐 저렇게 정치권이 시끄러운데 제대로 된 조용한 정치권 없는 것 같아요. 없네요. 마지막으로 튀르키예 항상 우리 한류 좋아하죠? 네, 튀르키예 한류 좋아합니다. 왜 우리 보고 형제국이라 그래요? 자꾸 튀르키예가. 우리나라 이제 참전국이었잖아요. 그래서 고마운 마음도 있고 해서 우리는 이제 혈맹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 튀르키예에서 이제 한국인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카르데시 형제고 칸이 피거든요. 그러니까 피로 맺은 형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 근거를 확실하게 보자면 유교 이후로 이제 된 게 맞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더 거슬러 가서 고구려 때부터 찾는데 돌골족 얘기까지. 그런데 유교 전쟁이 이제 튀르키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우방이 되고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돌궐이 튀르키예 적이고 지금 보면은 아제르바이잔도 투르크족이고 중앙아시아의 타지키스탄 여기가 페르시아고 나머지 4개국은 다 그렇죠. 스탄 국가들은 다 형제들이죠. 그래서 튀르크 국가 기구라고 따로 있거든요. 있죠. 거기에 이렇게 튀르키예가 큰 형님 역할로서 이렇게 또 그걸 운영하고 있죠. 튀르키예에서 이어져서 아제르바이잔, 중앙아시아, 그다음에 신장 이구르까지 이어지면 거대한 튀르크 벨트가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쪽을 주장하는 또 튀르크 민족주의 세력들이 또 따로 있어요. 근데 에르도안은 원래 그쪽은 아니었는데 그쪽과 이제 손을 잡고 있거든요. 현재 정치 연합으로서. 그래서 그것도 이제 가미하고 있는 거죠. 튀르크 민족주의 쪽 세력과. 그러니까 이슬람과 튀르크 민족주의를 결합해서 장기 집권을 가려고 하는 게 지금 에르도안의 속셈이다. 에르도안의 미래 또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